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말정산 및 인건비 관련 프리뷰를 맡게 된 차재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올해 원천징수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개정사항이 많지 않아서 좀 이슈가 되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많이 넣었는데, 하반기 중에 또 개정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보강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3시에 한 번 쉬겠습니다. 3시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강의를 쉬고요. 다시 시작을 해서 한 4시 10분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고요. 자료는 지금 그 프리뷰 관련 개정세법 부분 하고요. 하나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더 가져왔는데 그거는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근퇴법과 노동법 4대보험 관련된 개정된 부분 일부 있어서 그거 조금 여러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당장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그 업로드 시켜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정 서식 파트 1의 2022년도 개정세법이고요. 파트 2의 2022년도 개정 서식인데 개정 서식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식은 강의를 진행을 안 하는 걸로 할 것 같고요. 올해 개정 서식 바뀐 부분은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할 때 수정돼야 될 부분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도 중에 지급 명세서나 각종 서식은 좀 바뀌지 않을까, 연도 중에.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파트 3에 국세청 유권해석인데 그거는 제 근퇴와 관련된 부분 한두 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득세 분야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 1년 유예예요. 우리 아마 가상자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과세에 대해서 원래는 20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하기로 돼 있었죠. 2022년도 이후부터 과세하게 돼 있는데 아마 대선 공약과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을 1년 유예하는 걸로. 그래서 2023년도부터.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상자산 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빌려줘서 돈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소득 구분은 기타 소득이고요. 거주자는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고 기타 소득으로서 20% 지방소득세 포함을 하면 22% 원천징수 되는 거고, 비거주자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갑니다. 양도금액이 10%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20%. 내년도 얘기죠. 근데 문제는 과거에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2023년도에 양도를 했을 때 그 취득금액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금액을. 그래서 그 취득금액은 의제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주는데, 의제 취득가액은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 1월 1일 현재 그 금액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금액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정상적으로 올해 과세가 됐다고 하면 22년도 1월 1일 그 공시한 가격을 가지고 취득금액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1년 유예되면서 23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게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약간 그 관련된 부분인데,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우리 보증금에 대해서도 3주택 이상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도 적정 이자를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가 되는데, 소형주택이 있어요. 소형주택은 조건은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 엔드입니다. 엔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래 소형주택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과세를 안 하는 게 2021년도까지인데 이거 2년 연장하는 걸로. 우리 보통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집을 많이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그 다세대 주택은 집이 구분 등기가 돼 있는 걸 다세대라고 하고요. 다가구는 전체, 그러니까 아마 4층짜리 건물인데 전체가 그 호수별로 구분 등기 안 돼 있는 거. 근데 이 다가구 주택도 소형 주택을 판단할 때는 세대 호수별로 봅니다.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아마 그 정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2년 연장됐다. 자, 3번.
난임 시술비 및 우리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아마 우리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은 아마 손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먼저 개정이 된 부분은 의료비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인데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 1903%를 넘는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자 일반 의료비는 15%고 난임 시술비는 20%죠. 근데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자,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 자체를 20%에서 30%로 여러분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료비로 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에 대해서 15%가 아닌 20%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여러분 확대시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난임 시술비라고 돼 있어서 혹시 난임과 관련된 약품이 되느냐? 시술은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에서 약품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근데 해석상 약품 구입비도 가능하다. 자, 3번은 여러분 의미가 있겠죠. 올해 연말정산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자, 3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죠. 자, 이제 코로나로 자, 여기 보시면 아마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우리 이번 3월 달에 2월 달에 마무리된 연말정산에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원래는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을 했는데 21년도에 한시적으로 21년도 정확하게 기부분에 한시적으로 5포인트씩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여러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20년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고요. 22년도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프로 레코드입니다. 혹시 22년도도 소급해서 세액공제율을 또 올려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혼선이 있으니까 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씩 높아지는 거는 2021년도 분에 대해서만 맞죠?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수강생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나 봐요. 수강하셨던 분들이 뭘 많이 물어보냐면 기부금이 어차피 10년간 2월 공제되는데 과거 기부금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얘를 순차적으로 기부금은 기부 연도가 빠르면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먼저 기부한 걸 먼저 공제받는데 21년도 거를 20% 5포인트씩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원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7, 8년 후에나 이걸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2014, 15, 16년도께 2월 돼 있으면 얘를 안 받고 얘를 먼저 받고 싶은 거죠. 걔를 안 받고 얘를 먼저 받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부금 명세서에 과거 기부금을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 어차피 자기가 안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부금 국세청 아마 상담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4년도부터 15년, 16년 이 기부금이 있다고 하면 얘를 2월이 아니고 소멸로 반영을 해서 올해 21년도 걸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오류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산매체에서. 다만 깔끔하게 여러분 삭제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월 된 금액과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는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제출 합리화인데 우리 아마 개인사업자들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도소매업은 15억 그 다음에 제조 음식점은 여러분 7억 5천 그 다음에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5억이 넘어가면 그 적절하게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 세무사의 그 지출 증빙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방법을 성실신고 확인제라고 합니다. 요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을 거예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데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성실신고 확인을 안 받고 일반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5%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수익 금액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래 가산세 대상은 산출세액이 5%였어요. 5%. 산출세액이 5%였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데 올해 여러분 결손이 나요. 손해가 나요. 그러면 성실신고를 확인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둘 중에 가산세를 여러분 큰 걸로 원래 산출세액이 5% 하고요. 수익 금액의 2% 중에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면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올해는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21년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죠. 그러니까 내년도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내년도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부터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6번.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인데 여기 아마 실무적으로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관례적으로 2박 3일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를 붙어요. 옛날에는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해석상 만약에 2박 3일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못하고요. 7일 내 발급을 하면 가산세를 여러분 50% DC해 줬어요. 50%를 DC해 줬어요. 10%가 적용이 되죠. 근데 올해부터는 요 7일을 조금 확대해 준 거예요. 10일로. 그래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10일 내 발급을 하면 가산세가 50% DC해서 10%가 적용이 된다. 적용 시기 자체는 22년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니까 2022년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인데 요거는 아마 2016년도부터 시작된 업무용 수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나 실질적으로 운행일지를 적고 이러는 부분이죠. 운행일지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차량별로 이거를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소득세법뿐만 아니고 법인세법도 해당이 돼요. 근데 요게 지금 법이 미비해서 그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었나 봐요. 근데 국세청에서 검증할 수가 없겠죠. 제출하지 않으면. 그래서 올해 여러분 바뀐 거는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제출한 금액에는 비용 신고한 금액의 전체 1%니까 꽤 크겠죠. 그 다음에 불성실 제출분에 대해서는 사실과들에게 잘못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1% 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 결산에 영향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소득세 중간연합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 조정인데 중간연합 금액이 그러니까 소득세 중간연합은 11월 달에 있는데 1년 전체 세액의 반을 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세금 낸 금액의 반을 22년도에 부과되는데 금액이 적으면 11월 달에 여러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여러분 화폐 단위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그다음에 9번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인데 이건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겠죠. 뭐냐면 납세조합 세액공제 자체는 조합원 한 명당 여러분 조합원에 대해서 매월분 소득세 5%를 징수했었는데 사람당 한도는 없었어요. 납세조합 세액공제에 사람당 한도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납세조합 세액공제 조합원 1인당 여러분 연간 100만 원 소득공제 한도를 신설을 했다. 의미가 있겠죠? 언제부터 적용 시기는 22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부분부터니까 내년도 연말정산 부분, 22년도 귀속 연말정산 부분이나 내년도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영향이 있겠죠.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겠죠. 납세조합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뭐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에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 그 수입이 1년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전자계산서를 현재 기준은 2억이에요. 2억. 사업장별로 2억이 넘어가면 강제로 전자생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 3억 아닌 사람이 자, 사업장별로 3억이 안 되는 사람이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 납세 의무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한 건당 200원씩 공제를 해주겠다는 한도는 연간 100만 원. 그래서 요거는 언제 적용이 되냐? 왜 그러냐면 종이로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시의적절하게 자료를 취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자로 발급을 하면 상대방 소득의 노출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고용보험이나 뭐 실업급여 이런 부분 지급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언제부터냐면 22년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제하부터 계산서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요거는 아마 해당되는 업장이 있겠고 해당되지 않는 업장이 있겠습니다. 뭐냐면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됐는데 이게 작년에 갑자기 생겼어요. 전국민 고용보험과 연결돼서.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 21년도 11월 이후부터 그 11월 1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익 금액 우리 보통 말하는 자유직업 소득자, 프리랜서 이렇게 하면 더 와닿을까요? 3.3% 사업소득 대상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소득 자료를 빨리 취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작년에는 1년 거를 갑자기 생겼어요. 21년도 11월 1일 이후 11월 11일부터 생겼으니까 작년 거는 1년 거를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 자료 제출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매달로 바뀌었다. 매달. 그러니까 작년부터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1년 걸 한 번에 제출했어요. 올해부터는 매달 제출하는 걸로.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그렇고요. 마련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10페이지 3번에 10번 3번에 요거 혹시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태료 매기겠대요. 가산세가 아니고 과태료인데 얘는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건달 여러분 20만 원이에요. 과세자료 건당 여러분 10만 원이고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자, 그럼 약간 언밸런스합니다. 과세자료 제출은 21년도 11월 11일부터 제출하는 거고요. 과태료는 올해 거부터. 근데 요게 여러분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요 과세자료 제출은 잘 보세요. 혹시 어떻게 할까요? 대리운전 회사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용카드로 대리운전을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로 대리운전을 결제를 하면 아마 대리기사들한테 3.3% 원천징수를 하고 3.3% 원천징수를 하고 아마 돈을 지급을 할 거예요. 소득을. 그러면 3.3% 원천징수 한 거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정규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겠죠. 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걔랑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혹시 대리운전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손님하고 그 대리운전 기사하고 매칭을 해줬어요. 근데 손님이 대리기사한테 현금을 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죠. 그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리기사가 1년에 얼마 벌었는지 알겠죠. 이거 잘 안 와닿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장 보통 캐디피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골프장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캐디피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골프장이 개입을 안 하죠. 그러면 골프장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캐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죠. 하루에 2번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골프장 캐디하고요.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을까요? 아까 대리 현금으로 줬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그 자유직업 소득자들이 돈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나요?
자, 11번 항목입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이죠. 주식 관련되죠. 주식. 대표적인 게 금융투자소득 자체가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죠? 이거 내년도부터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주식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원천징수하고 납부하고 이랬는데 확정신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혹시 비과세 감면세액을 적용받는 자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비과세 감면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비과세 감면을 받지만 분리과세밖에 없어요. 금융투자소득이. 주식 투자해서 분리과세밖에 없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5월 달에 종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사업자 소득과 동일하게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올해 손해가 나면 내년도로 2월에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있어요. 올해 손해가 나서 주식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 손해를 인정받고 싶으면 올해 여러분 결손금을 손해 났다는 것 자체를 5월 달에 종소득세 신고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정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라고 돼 있죠. 이 예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금융권에서 원천징수를 할 거예요. 근데 원천징수를 하고 예정신고를 할 건데 예정신고를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외국 주식이에요. 금융권과 관련이 없는 외국 주식이에요. 이 경우에는 아무리 외국 주식 투자해서 돈을 손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뭘 안 하겠다? 손해가 나더라도 내년도로 2월 시켜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2번입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인데 한번 바꾸나 보죠. 주식은 취득가액 평가 방법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인데 그냥 개별법으로 가겠다. 껌껌이 쫓아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년도 얘기입니다. 또 개정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11번에 3번인데 여러분 펀드예요. 펀드도 아마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가 여러분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고 하면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소득을 보는데 혹시 손익차등형 펀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법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차등해서 여러분 지급된 손익 자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또 증여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증여. 그 펀드 구성원들끼리. 다행히도 얘는 그래서 법이 완성됐고요. 적용 시기는 2023년도부터. 자, 그 다음에 11번의 동그라미 4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가 변경이 되는데 아마 주식에서 돈을 벌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니까 5천만 원 넘는 금액부터 어차피 금융투자소득은 내년도부터 과세가 되는 거니까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요. 비과세가 아니고 기본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혹시 내년도부터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여러분 과세를 한다고 하면 주식을 내가 샀을 때 그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언제 샀는지.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은 판금액과 산금액에 대해 과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언제 샀는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이럴 때는 2022년도 12월 31일, 반대로 23년도 1월 1일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소 중견기업에 따라서 대주주를 보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중소 중견기업 판단할 때 이제까지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내년도 양도할 때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판단할 때 양도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5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인데 이 경우에는 그 주식 등 소득금액 계산세 아까 제가 의제취득가액 설명드렸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옛날부터 여러분 대주주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부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금액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금융 여러분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공제가 돼요. 기타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됩니다. 아마 이게 양도소득세의 여러분 흔적이에요. 그 다음에 11-5번 밑에 부분은 뭐 작년과 변동이 없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1-5번에 여러분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인데 아마 기본공제 그룹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내용은 여기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공제되고 기타 금투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가 되는데 여기 혹시 증권을 계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 한 군데서 5천만 원 공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된 거는 내가 증권사를 두 군데 있으면 여기서 벌어들인 게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2천만 원 공제 받고 나머지 증권사에서 3천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관련돼서 신청을 하는데 기본공제 신청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국세청장이 직접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에 신청해도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를 못하는 부분 자체는 5월달에 여러분 종합소득 확정 신고해야 되는데 혹시 뭐 취득금액을 모르거나 계좌별로 뭐 종목별로 어떤 취득금액이 산정이 안 되면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고요. 그냥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를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징수 제휴명세서를 제출해달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얘는 중요하죠. 자, 자가운전보조금 얘기해요. 자가운전보조금 얘기인데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이어야 되죠. 월 20만 원 비과세 됩니다. 월 20만 원 비과세 되는데 지금 종업원 단독 소유가 원칙인데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어디까지 인정이 되냐면 부부 공동명의 소유는 인정이 되죠. 그죠? 한 비과세 한도는 원래 20만 원이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은 여러분 여기서 종업원은 임원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아시겠지만. 자, 이건 노동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은 임원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개정된 사항은 종업원이 본인 명의 임차한 차량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안 됐다는 거는 이제까지 못 받았던 거는 우리 직원 명의로 렌트한 차량, 우리 직원 명의로 리스한 차량에 대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았었죠. 올해부터는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적용 시기가 2022년도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니까 올해부터 해당이 되겠죠. 리스, 렌트도 가능하다. 그 다음 13번. 자, 13번.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이 추가됐는데 아마 근퇴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코로나 관련해서 장기간 입원이 했을 때 연금계좌에서 그 부득이하게 원래는 중도 인출하면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면 세율이 고율이죠. 근데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소득으로 3에서 5포인트 저율로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뭐가 들어왔다? 사회 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 거죠. 코로나.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근퇴법은 2020년도 하반기에 개정이 됐고요. 세법도 그 연금계좌에서 인출했을 때 연금소득으로 저율로 과세하겠다는 법이 아마 올해 한 2년 정도 늦게 지금 입법 보강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이제까지는 퇴직연금 계좌가 근퇴법 DC 계좌, 그 다음에 IRP,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있었는데 올해 여러분 4월 달부터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이라는 게 하나 별도로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연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소업자, 소규모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적용 시기 자체는 22년도 4월 14일 이후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이 하나 별도로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 연금 계좌 인출 순서에 여러분 명확하죠. 자, 우리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 소득을 인출을 하면 받았을 때 세금을 또 내야 되죠. 그래서 혹시 연금 계좌에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요?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을 먼저 인출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연금 계좌에서. 이 의미는 올해 여러분 혹시 뭐라 할까요? 내 퇴직연금에 불입을 했어요. 요걸 다시 찾아온다고 하면 얘는 올해 연말이 안 갔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인출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ISA 전환금액이 있죠. 이것도 올해 불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여러분 다시 회수되는 걸로 봐서 아마 추가적인 세부담을 여러분 최소화하려고 여러분 연금계좌 인출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밀접한 관계는 있겠죠. 그 다음에 16번 사업소득 필요용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인데 여기 아마 이런 거예요.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고 대손 처리를 받는 거예요. 대손 처리를 받는데 그 외국의 물건 수출한 채권 자체는 아마 법인세법에 있는 것 같은데 채권 자체는 돈을 받고 못 받고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된 거는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어디서? 무역보험공사에서 돈을 못 받는다고 확인이 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 그 다음 17번. 이것도 여러분 그냥 특수하게 개인 사업자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그 개인 사업자들도 여러분 그 임직원 전용보험,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근데 혹시 그러니까 뭐 그 복식부기 의무자나 이런 대상인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 사업을 해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들은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혹시 공동사업자는 현재 법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동사업을 해요. 그러면 현재 법은 사업자별로 한 대라고 돼 있으니까 공동사업자 A, B 차 두 대가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는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둘 중에 한 사람의 차만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걸로 아마 해당 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가상자산이죠. 자, 23년도부터 아까 처음에 1년 유예됐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여러분 필요용비 계산하는 건데 그 가상자산 주소별로 계산한다. 이거 많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적용하겠다. 먼저 거래한 것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걸 보는 거. 그 다음에 혹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한 거는 이등평균법 적용하겠다. 이등평균법.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선입선출법인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이등평균법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19번 이 부분은 아마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우리랑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서류를 여러분 별도로 우리가 징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래서 뭐 연금계좌나 신용카드 교육비는 특히 학교 교육비 자체는 우리가 별도로 가져오지 않아도 학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자료를 징구할 수 있었죠. 올해 바뀐 거는 여러분 장애인 증명 서류도 이제부터는 별도로 서류를 안 가져와도 된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고. 근데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2021년도 계속 연말정산 할 때 어느 연말정산 페이롤 아웃소싱하는 회사에서 장애인 서류를 아예 안 받더라고요. 작년은 대상이 아닌데. 서류를 아예 안 받을 수 있죠. 재작년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올해도 장애인이라면 서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아예 그런 거 무시하고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올해 개정이 된 거는
앞으로는 장애인 관련 서류를 어디서?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여러분 자료를 상이용사인지 이 사람들이 장애인인지 여러분 자료를 여러분 제출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떼우는 거는 병원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장애인 서류 떼와야죠. 자,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떼는 여러분 그 장애인 서류,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서류 자체는 이제부터 안 떼도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21번. 이거는 아마 그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재손실 세액공제 신청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로. 혹시 손해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이러면 소득세 신고기한 재손실 세액공제 내가 손해가 얼마 났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이 부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다. 자, 그 다음에 22번인데 요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에 대한 추가 한도 적용 명확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아마 제가 작년 연말정산 때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 ISA를 잊어버리세요.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는 일단 잊으세요. 그리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불입 한도가 여러분 400입니다. 400. 총급여가 1억 2천 이하의 근로자는 400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올해 여러분 700만 원을 넣으면 700 더 해볼까요? 1000만 원을 넣으면요. 퇴직연금이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400만 원 공제받고 600이 날라가죠. 날라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2021년도에 1000만 원을 넣어서 400 공제받고 600이 남아있죠. 이거를 22년도에 불입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초과 납입액의 전환 특례예요. 납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납입한 걸로 봐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죠. 이건 원래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왔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을 해주면, 퇴직연금 IRP에 추가 불입을 해주면 그 자체를 연금저축, 연금계좌 여러분 불입액으로 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한도가 넘어가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자, 다시 ISA의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이 불입을 하면 그 자체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불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거에 추가적으로 전환금액의 1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죠.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금저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ISA 만기 전환된 500만 원을 그 2021년도에 연금저축에 불입을 했어요. 그럼 400만 원 공제 받고 추가 100만 원은 어떻게 되죠? 추가 1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여기 전환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조금 금액을 더 높여볼까요? 한 600? 200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불입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불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요. 대신에 내년도에 IS에 전환된 금액이니까 전환금액의 또 10%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한도는 안 해주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1년도에 한도 적용을 받고 2월 된 거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 의미는 ISA 만기 전환 금액도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된 금액도 21년도에 한도 초과가 생기면 22년도 불입액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가 이 부분은 전환금액의 10% 300만 한도는 이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자, 22번은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아마 요것 때문에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인데 혹시 그 개인사업자들 중에서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
단순경 부여의 복식부 기무자는 3.4배, 간편장부자는 2.8배였는데 이게 21년도로 요 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21년도로 끝나는 건데 3년 연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대로 세금 내면 난립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높은데 그래도 요거라도 있어서 세부담이 좀 주는데 요거 그대로 연장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그 제출 대상 과세자를 명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거래를 한 사업자들은 이 거래한 내역을 국세청에 여러분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신고 대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 명세서나 거래 집계표 요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한 거 금액을 여러분 아마 소득 탈루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요것도 난리 났었죠. 요거 난리 났었죠.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 제공이익 과세 유예 기간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아마 그 우리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적용할 때 자, 작년 아마 세법 제가 강의할 때 근로소득 과세 제외에 있던 항목이 복리성적급여 비과세로 바뀌었어요. 복리성적급여 비과세로 바뀌면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 분리과세는 비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의 19%를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 그 근로소득 과세 제외에 있었던 첫 번째 항목이 사택 제공 이익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마 그 단일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외국인 임원들이 특히 비출자 임원들이나 소액주주 임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마 그 사택을 회사에서부터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대비해서 2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고 했죠. 원래부터는 올해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2년 연장해 준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임원들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 곱하기 19%로 계산할 때 얘는 23년도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2022년도부터 과세되는 거였는데 아마 2년 연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전문직 중에서 행정사, 그 다음 숙박 공유업 자체가 아마 그 에어비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13개 업종이 쭉 추가됐네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냐면 내년도부터.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고 하면 이 시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공시를 하고 내년부터. 제가 작년에 그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를 하는데 필라테스 짐에서 센터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신고를 하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 계좌가 하나 열리면 아마 과산세가 어마어마하니까 20%잖아요. 미발급 과산세가. 그 다음에 2023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2억인데 1억으로 여러분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3년도 7월 1일부터. 그래서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로 많이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인데 과세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가 추가되는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골프장 경기 보조 용역인데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이 대리운전 사업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아까 과세자료 제출해달라고 했죠. 요거는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페널티가 아까 있었죠. 페널티가 있었는데 요거 나중에 아마 일정 부분 여러분 혜택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특법 쪽으로 넘어와서요. 요거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벤처기업 직원들이 스탁옵션을 행사를 하면
연간 3천만 원까지 한도로 행사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올해 먼저 법이 개정이 된 거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금액이 여러분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적용 시기는 2022년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요. 언제 부여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사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벤처기업에서 스탁옵션을 행사를 하면 세금을 여러분 나눠낼 수 있거든요. 현재 3천만 원까지 21년도까지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니까 3천만 원 넘는 행사이익에 대해서 5년간 분할 납부했었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는 비과세 금액이 5천만 원 확대됐으니까 어차피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니까 5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걸로 법이 개정이 된 거죠. 적용기한은 이 조특법이에요. 이 조특법의 특징이 이렇게 적용기한이 있다.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정이 된 거는 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그 회사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만 대상이 됐는데 벤처기업의 여러분 자회사예요. 이 자회사 임직원들한테 벤처기업에서 스탁옵션을 부여한 거에 대해서도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조건은 벤처기업의 자회사를 벤처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여러분 인수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30% 이상 어떤 지배하고 있었을 때 임직원에 대해 스탁옵션을 부여해서 했었을 때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2022년도 1월 1일 행사분부터요. 부여분이 아닙니다. 스탁옵션은 부여분인지 행사분인지 의미가 굉장히 커요. 자, 이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통 외국인 기술자 세 감면이 보통 5년이고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3년간 70%죠. 최초 3년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아마 작년에 끝나는 건데 여러분 23년도까지 연장됐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술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죠. 외국인 기술자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5년간.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곱하기 19%로 단일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단일세율은 올로와 나싱입니다. 올해 받던지 못 받던지. 근데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은 연도 중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5년이 2022년도 6월 달까지 걸린다라고 하면 감면 6월 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 곱하기 19%는 안 되는 거고. 여기 나오네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과세 특례는 적용 기한이 그죠? 적용 기한이 여러분 연장됩니다. 연장. 원래 이것도 이게 21년도로 끝났죠. 근로소득 곱하기 19%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게 21년도에 끝나는 건데 23년도까지 2년 연장이 됐다. 요거의 연결이 요거죠. 이거죠. 이거하고 그거 연결되어 있는 거죠. 25번하고 여기 조특법 분야에 여러분 3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맞죠? 단일세율. 어때? 21년도에 끝나는 건데 2년 연장됐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21년도까지인데 여러분 2년 연장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여러분 2년 연장됐다. 청년 여러분 그렇고요. 이것도 여러분 조특법이에요. 조특법은 언제나 법에 이렇게 적용 기한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우리 여러분 정치자금 기부금과 비슷하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서 혹시 자기 고향에 대해 기부를 하면 연간 한도 500만 원 한도로 여러분 세액공제, 고향 여러분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근데 10만 원 이하는 우리 정치자금과 똑같게 여러분 110분의 100 해주고요. 10만 원 넘는 금액은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여러분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태어난 고향이나 이게 지금 여기 해당되는 법률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적용은 내년부터예요. 저도 올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3년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부한 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내년도 기부한 것도. 근데 뭐 고향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국가기관에 기부한 거니까 어차피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취지가 좀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6번. 자, 6번. 자, 착한 임대인 세액 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이에요. 먼저 아마 코로나로 그 임차인들이 상가 건물의 임차인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준 금액에 여러분 일반은 70%, 그 다음에 70%고요. 혹시 소득이 많은 종합소득 금액이 1억 넘어가면 50%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예요. 요게 여러분 있었는데 요걸 여러분 일부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면 2020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 좀 연장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연장되면서 1년 연장됐네요. 21년도에 끝나는 거였는데 22년도까지 연장이 됐죠. 그래서 사업 개시 시점을 20년도 1월 30일 이전, 이 법이 이때 생겼거든요. 근데 21년도 6월 30일 이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소상공인이냐 아니냐.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임대료를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거 판단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경정청구 몇 번 했습니다. 수정신고 몇 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뭐냐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업을 안 해요. 근데 자녀 임대차 계약 기간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불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야 되는 경우도. 요때는 사업자 등록이 없겠죠. 요런 사람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깎아주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폐업한 임차 상공이고 임차 소상공인도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임대료를 여러분 깎아줘야 되는데 혹시 원래 여러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료하고요. 실제 깎아준 금액의 임대료하고의 금액을 여러분 그 금액에 대해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갱신이 언제까지냐면 21년도에 했는데 22년도 12월 30일까지 갱신했어도 그 갱신 후에 임대료하고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근로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인데 2개만 넣었습니다. 2개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헛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3천만 원 이런 기준에 따라 있는데 우리 조금 올라갔어요? 200만 원씩. 그래요. 단독 가구는 2,200, 헛벌이 가구는 3,200, 맞벌이 가구는 여러분 3,800. 그 다음에 7번에 2. 자, 여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줬죠. 그래서 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간이지급명세 제출 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거는 12월 달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 거는 6월 달에 집행을 해서 1년 걸 가지고 9월 달에 여러분 정산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하반기를 6월 달에 줄 때 지급하면서 정산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고 쉬겠습니다. 요것만 보고 8번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골프장 캐디들한테 여러분 어떤 캐디들이 고객들한테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요거 그러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근데 혹시 제출하면 혜택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 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여러분 1년 연간 200만 원 세액 공제해 준다. 언제까지? 23년도 12월 30일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골프장 같은 경우에 캐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어요. 이거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대신에 제출하면 여러분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